때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윤상단의 외동딸, 아랑 아가씨의 혼례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온 거리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신부와 늠름한 신랑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신랑 집안 역시 최근 한양의 터를 잡은 부유한 민대감 댁으로 이 혼사는 온 도성의 주목을 받는 큰 잔치였습니다. 20살의 아랑 아가씨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하얀 피부와 칠흑같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을 지닌 그야말로 그림 같은 미인이었습니다. 성품 또한 현숙하여 모든 이의 칭송을 받았죠. 대례청에서 교배례가 끝나고 아랑은 고운 화롯을 입은 채 가마에 올라 신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랑이도 이제 남의 집사람이 되는군. 부디 행복해야 한다.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윤상단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멀어지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례상을 받고 난 후 드디어 신랑 신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신방에 들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신방 안은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신랑 민도윤은 22살의 준수한 용모를 지녔으나 그 눈빛에는 어딘가 서늘한 계산이 어려있는 총각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었소. 민도윤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아랑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랑은 수줍음에 고개를 숙였죠. 부끄러워 말고 촛불 아래서 그 고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소이다. 촛불에 비친 아랑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발그레해져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랑의 옷고름을 풀던 민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오? 아랑의 왼쪽 어깨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의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자국 같았죠. 민도윤은 아랑을 거칠게 밀쳐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연. 감히 부정한 몸으로 나를 속였구나. 이 흉터는 필시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흔적이 아니냐. 서방님, 아니옵니다. 오해이십니다. 이 흉터는 어릴 적에. 아랑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민도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변명이냐. 어머님을 들라하라. 민도윤의 고함 소리가 대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신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경사스러운 첫날 밤에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어머님, 보십시오. 이 계집이 이미 남자를 아는 부정한 몸입니다. 이 흉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랑의 어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과장되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이런 꽃뱀에게 제대로 속았구나. 닥치거라, 이 음탕한 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랑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아랑의 뺨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가문을 능멸해?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아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가라. 걔 누구 없느냐? 이 더러운 것을 당장 끌어내어라. 혼수품은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고 끌어냈습니다. 아랑은 화려한 혼례복 차림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겨울밤 속으로 무참히 내몰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아랑의 인생은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 한 점 없었고 매서운 칼바람만이 아랑의 야른 어깨를 휘감았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 쫓겨난 새색시라니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랑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었고 이 추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깨에 흉터 하나 때문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 아랑은 정처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얇은 홀레복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 북쪽 산길로 접어든 아랑은 점점 깊은 산중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고운 비단신은 이미 흠뻑 젖었고 발가락은 얼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저 멀리서 굶주린 늑대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서 산적들의 거친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눈밭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네. 사람 같은데. 아랑은 겁에 질려 다급히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산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 같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에이, 젠장. 이 눈보라에 뭘 찾는단 말이냐. 잘못 봤나 보다. 그냥 가자. 얼어 죽겠다. 다행히 산적들은 돌아갔지만 아랑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랑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깊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다 빠져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집이. 아랑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곳은 산중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아랑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문이 띠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시오? 문틈으로 나온 이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눈빛을 가진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바로 이 산의 나무꾼 석보였죠. 석보는 눈 속에 쓰러진 아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추운 밤에 웬 아가씨가 이런 험한 곳에? 어서 들어오시오. 석보는 서둘러 아랑을 등에 업고 따뜻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랑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함의 아랑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사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긴 소인의 오두막입니다. 아가씨가 눈 속에 쓰러져 있기에 구해드렸소이다. 석보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이 뜨거운 차부터 드시고 몸을 녹이시오. 석보는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아랑에게 건넸습니다. 차를 마시자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랑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석보는 매일같이 죽을 끓여주는 등 진심으로 아랑을 돌봐주었죠. 어느 날 석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계속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기엔 불편하실 텐데. 돌아가신 제 누이의 옷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할 겁니다. 아랑은 석보가 내민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고맙게 받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벗으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석보는 아랑의 사연이 궁금했지만 억지로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석보의 배려에 아랑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가씨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때 들려주시면 됩니다. 아랑은 석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례 첫날 밤에 신랑에게 쫓겨났습니다. 바로 이 어깨의 흉터 때문에요. 아랑은 시댁에서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석보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몰지각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감히 아가씨께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 석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인걸요. 아랑은 체념한 듯 말했지만 석보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그 흉터는 어찌하여 생기신 것입니까? 어릴 적 한 아이를 구해주려다 생긴 흉터입니다. 놀란 말이 그 아이를 덮치려는 것을 제가 밀쳐내다가 그만 말발굽에 긁혔지요. 그런 의로운 일을 하시고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피 흘리는 제 모습이 더럽다고 했지요. 아랑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르며 두 사람은 산나무를 캐고 글을 배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순수한 정이 싹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은 석보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구해주었다는 그 아이가 바로 저를 내쫓은 신랑 민도윤이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인이 정해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혹시나 저를 기억하고 고마워할까 기대했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었지요. 석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다니. 아가씨, 그런 자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며칠 후 장에 나갔던 석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장터에서 들으니 민 대감 집안이 예전부터 혼인 사기를 일삼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혼인 사기라니요. 부유한 상인의 딸과 혼례를 올린 뒤 첫날 밤에 신부의 몸에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그걸 트집 잡아 내쫓고 혼수품을 가로채는 짓을 여러 번 해왔다고 합니다. 아랑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 악랄한 자들이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무고한 여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때부터 아랑과 석보는 민씨 집안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 은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첫날 밤에 몸에 어릴 적 화상 자국이 있다며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 증거라 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이화라는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파혼당했다는 이유로 집안의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팔에 있는 작은 상처를 보고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증거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 뿐인데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상인의 딸 중 몸에 작은 흉터라도 있는 여인만을 노렸던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혼례 전에 미리 신부감을 뒷조사해서 범행 대상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석보는 시장 주막에서 술에 취한 민씨 집안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조 대감 댁딸이라더군. 그 집도 돈이 꽤 많지.
우리 도련님 머리는 정말 비상하시다니까. 석보는 서둘러 아랑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가씨,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그들의 대화만으로는 물증이 될 수 없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바로 그때 오두막 밖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랑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문 밖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내년이 우리 도련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석보는 재빨리 아랑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볼 일이 있다면 나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다. 나무꾼 주제에 건방지구나. 비키지 않으면 너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곧바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석보는 산에서 단련된 힘으로 2명의 자객을 거뜬히 제압했고 겁을 먹은 자객들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이제 여긴 위험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날 밤, 2사람은 오두막을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석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후, 석보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민대감 댁에 나무를 팔러 간 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서 나누는 민도윤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어머니, 조 대감댁 혼례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 완벽하다. 그 아이 팔에 어릴 적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었으니 이번에도 그 흉터를 빌미로 내쫓으면 그만이다. 혼수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비단과 금은 보화까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건수입니다. 벌써 5번째구나. 이번에도 문제없을 것이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석보는 아랑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곧장 조 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조 대감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석보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그런 악랄한 자들이 내 딸까지 해치려 했단 말이냐. 용서할 수 없다. 조 대감은 혼례를 취소하는 대신 그들을 현장에서 잡기로 결심하고 관아의 포도대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조 대감 댁딸의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씨 집안은 의기양양하게 혼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방 주위에는 포졸들이 숨어 있었고 아랑과 석보도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민도윤은 예상대로 신부의 팔에서 흉터를 발견하고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 감히 우리 집안을 속였. 당장 나가거라.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 민도윤과 그 어미를 체포한다. 관아에서 열린 재판은 온 한양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랑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서 민씨 집안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랑이 증언할 때였습니다. 민도윤 공, 정녕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어릴 적 놀란말에게서 당신을 구해준 소녀를 말입니다. 아랑의 말에 민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이 모욕하고 내쫓았던 아랑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내 놈은 생명의 은인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죄질이 매우 무거우니 전 재산을 몰수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민도윤은 아랑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아랑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디 그곳에서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십시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랑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아랑의 아버지는 딸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석보에게는 깊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아랑이와 우리 가문의 은인이네. 정말 고맙네. 얼마 후 아랑과 석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행복한 혼례였죠. 신방에 든 석보는 아랑의 어깨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 흉터가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인연의 증표인거려. 석보는 감동하여 아랑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아끼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생 서방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랑의 아버지는 석보의 의로운 마음과 지혜를 높이사 그에게 상단의 일을 맡겼습니다. 나무꾼이었던 석보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상단을 크게 번창시켰습니다. 1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버지를 닮아 듬직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 고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의 상처가 아닌 마음의 진실을 알아본 두 사람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 평생